야, 김지수, 너 매제한테 얘기 좀 잘해봐. 이번에 엄마 집 담보로 대출 한도 좀 더 나오게 말이야. 내가 은행 가서 알아봤는데 지금 시세면 최소 5억은 당길 수 있어. 내 사업 자금 딱 1억이 부족해. 이번 고비만 넘기면 대박이라니까? 오빠 지금 제정신이야? 또 그 소리야? 그 집은 엄마 마지막 생명줄이야. 그거 담보 잡혔다가 오빠 사업도 말아먹으면 그땐 어쩔 건데 엄마 길바닥에 나앉게 할 거야? 나 못해. 우리 시대가 알잖아. 지난번에 엄마 무릎 수술비 낸 걸로도 시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눈치를 줬는데. 누가 엄마를 길바닥에 내쫓는데? 엄마 연세도 있고 하니까 이제 슬슬 요양병원 알아보는 게 맞아. 집 팔아서 내 급한 불 끄고 남은 돈으로 엄마 요양원 보내드리면 되잖아. 너도 알잖아. 나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100억 대박인 거. 그때 가서 엄마 호강시켜 드리면 된다고. 말은 청산유수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리고 요양원 비용은 오빠가 다 낼 거야? 매달 몇백씩 깨지는데 그걸 오빠가 감당할 수 있어? 야, 비싼 요양병원은 무슨. 그냥 경기도 외곽이나 저기 충청도 쪽에 싼 데 많아. 한 달에 70만 원이면 뒤집어 쓰는데 널렸다. 좀 냄새 나면 어때? 밥만 제때 나오고 똥기저귀만 갈아주면 그게 효도지. 늙으면 다 거기서 거기야.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그 집 결국 우리 거 되는 거잖아. 미리 좀 당겨 쓰는 게 뭐 어때서? 우리가 남이야? 하, 몰라. 알아서 해. 대신 나한테 손 벌리지 마. 그리고 엄마한테는 오빠가 직접 말해. 괜히 나중간에 껴서 나쁜 년 만들지 말고. 지금 들으신 이 기가 막힌 대화가 드라마 속의 막장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집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제 칠순 잔칫날 서울에서 제일 비싸다는 호텔 뷔페 화장실 칸막이 뒤에서 들려온 제 뱃속으로 낳은 큰아들과 딸년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요. 제 칠순 잔칫날이 딱 그랬습니다. 1인당 밥값이 무려 15만 원이라더군요. 평생 노량진 수산시장 바닥에서 1,000원짜리 한 장 더 깎아주네 만회하며 손님들과 신랑이 하던 저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호사였습니다. 잔치 시작 전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천장에는 집채만한 샹들리에가 번쩍거리고 바닥 카펫은 어찌나 폭신한지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하객들은 제 손을 잡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는 좋겠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큰아들은 번듯한 중소기업 사장님이지. 딸은 의사 사모님이지. 자식 농사 대박 났네. 대박 났어. 그 대박이라는 말에 취해 저는 샴페인을 3잔이나 비웠습니다. 아들 녀석의 고급스러운 넥타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딸아이 손가락에 낀 다이아 반지가 얼마나 반짝이는지 그 껍데기만 쳐다보느라 정작 그 속이 썩어 문드러져 구더기가 끓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화장실에 다녀오려
자리를 떴습니다.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더군요. 아, 나 김영순이 그 모진 세월 다 버티고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화장실 칸막이에 들어선 순간 밖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폭포수 소리처럼 귀를 때렸지만 자식들의 그 잔인한 말들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 젖을 먹고 제가 생선 팔아번 돈으로 공부시킨 아이들이었습니다. 내 살을 깎아 먹여 키운 자식들이 고작 화장실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를 처리해야 할 짐작 돈 나오는 자판기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70만 원짜리 싸구려 요양원 냄새 좀 나면 어떠냐고? 늙으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아이들이 나가는 구두 소리가 들리고 한참 뒤에야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비싼 한복을 입고 머리를 곱게 볶아 올린 칠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마스카라가 검게 번져 마치 서커스단의 광대 같더군요. 거울 속의 여자가 제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영순아, 너 평생 뭐 하고 살았니? 저놈들이 정말 내 자식 맞니? 내가 키운 게 자식이야? 아니면 괴물이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한복 속에 들어있는 건 알맹이가 다 빠져나가 썩어버린 빈 껍데기뿐이었다는 것을요. 껍데기만 남은 채 늙어가는 노인, 그게 바로 저 김영순이었습니다. 다시 잔치상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죽는다. 내 인생, 내 피 같은 돈, 저놈들 주둥이에 털어넣고는 절대 눈 못 감는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지킨 집인데, 잔치상에 앉아 웃고 있는 아들과 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걸고 이 껍데기를 벗어던지겠노라고, 그리고 진짜 내 인생을 되찾겠노라고 말입니다. 제 손을 보며 사람들은 징그럽다고 합니다. 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터지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때가 껴있으니까요. 생선 비린내 그 지독한 냄새가 제 향수였고 제 인생이었습니다. 40도 안 돼요. 남편이 빚더미만 남기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여자가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니, 인간이기를 포기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새벽 3시, 남들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꿈을 꿀 때 저는 장화를 신고 노량진으로 나갔습니다.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부는 날에도 고무장갑
한 짝의 의지에 얼음을 깼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없어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올망졸망한 잎새게 그 입에 밥이 들어가는 걸 봐야 했으니까요. 점심값 2,000원이 아까워 시장 구석에서 찬물에 밥을 말아 넘겼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몸으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부끄러워할까봐 졸업식 날에도 학교 담벼락 뒤에서 먼발치로 구경만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도 없이 박스를 뒤집어 쓰고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다 신는 메이커 운동화를 사달라고 떼를 쓰던 날이 생각납니다. 그 신발 한 켤레 값이면 우리 네 식구 한 달 쌀값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번 달은 힘들어서 다음 달에 꼭 사줄게. 그 말에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던 아들의 뒷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장 구석에서 남들이 버린 생선 대가리를 주워 모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내 새끼 기죽이면 안 되는데 압이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못나서, 내가 가난해서 미안하다. 큰아들 대학 등록금 낼 때는 살던 전세방 보증금을 빼서 월세 단칸방으로 옮겼습니다. 엄마, 나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줄게. 그 말 한마디가 제 유일한 마취제였고 영양제였습니다. 딸아이 시집 갈 때는 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10년 만기 적금을 깼습니다. 사돈댁에 기죽지 말라고, 내 딸 어디 가서 꿀리지 말라고 제 미래를 팔아 자식들의 현재를 샀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달렸습니다. 내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내 속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오로지 자식들이 번듯하게 사는 모습 하나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무엇입니까? 칠순 잔칫날 화장실에서 들은 그 배신과 모멸감뿐이었습니다. 사실 칠순 잔치를 며칠 앞두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게 걱정돼서 갔던 병원이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어머니,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증세가 보입니다. 아직은 초기지만 진행 속도가 빠를 수도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라니, 내가 치매라니, 평생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내 기억을 잃어간다니요.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문을 나서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프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 텐데 우리 애들 힘들면 어떡하지? 병원비는 누가 대지? 바보같이 그 순간에도 자식 걱정뿐이었습니다. 나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챙기는 그 지긋지긋한 어미의 본능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화장실 너머의 자식들은 저를 냄새나는 짐짝 취급하며 요양원에 보낼 궁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치매 걸린 머리로 자식들 짐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텅 빈 집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식 걱정?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이제는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내 정신이 온전할 때 이 껍데기 같은 인연들을 정리하고 옥석을 가려야겠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공간을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신문지에 쌓여있는 낡은 서류 봉투와 죽은 남편이 미안하다. 빚만 남기고 가서 이거라도 나중에 돈이 될지 모르니 갖고 있어라 하며 주고 간 강원도 산골짜기에 쓸모없는 임야, 일명 돌산의 땅문서였습니다. 자식들은 이 땅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알아봤자 세금만 나오는 똥땅이라며 비웃었겠죠. 하지만 이제 이 땅은 제 인생을 되찾아줄 유일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이제 판을 한번 벌여볼까요? 누가 진짜 내 자식이고 누가 가면을 쓴 도둑놈인지. 제 남은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이 시작됩니다. 어머니, 갑자기 주말 저녁에 다 모이라고 하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오늘 골프 모임도 취소하고 왔어요. 중요한 말씀 아니면 저 섭섭합니다. 그러게 엄마, 나도 시댁제사 준비하러 가봐야 해. 빨리 온 것만 말해줘. 뭐 필요한 거 있어? 돈 필요해? 형, 누나 엄마가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는데 말이 왜 그래? 엄마,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어. 얼굴색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다들 바쁜데 오라 가라 해서 미안하구나. 맹물이라도 한 잔씩 마셔라. 목이 탈 테니까. 아유, 물은 됐고요. 본론만 말씀하세요. 혹시 뭐 사고 치신 거 아니죠? 나 치매란다. 뭐라고요? 치매요. 병원에서 그러더라. 알츠하이머라고. 아직은 초기라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이게 언제 갑자기 끊길지 모른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내 정신이 조금이라도 온전할 때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나 치매란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식이라면 응당 엄마, 괜찮아? 오진 아니야? 하며 달려와 안기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큰아들과 딸이 주고받는 묘한 눈빛 교환이었습니다. 슬픔이나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의 눈빛, 기회를 포착한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어떡해요? 그럼 이제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하잖아요. 병원은요? 약은요? 아니, 그것보다 통장이나 인감도장은 잘 챙겨 두셨어요? 깜빡하고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는데. 맞아. 오빠 말이 맞아, 엄마. 일단 성년후견인인가 뭔가 그거부터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정신 오락가락해서 엉뚱한데 보증이라도 서면 우리 다 죽어. 재산 정리부터 확실히 해야지. 엄마, 집 문서는 어디 있어? 형, 누나,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엄마가 아프다잖아. 엄마가 무섭다잖아. 재산 정리가 먼저야? 엄마, 걱정 마. 의사가 뭐래? 약 먹고 관리 잘하면 괜찮대? 내가 모실게. 나알바 시간 줄이면 돼. 엄마, 절대 요양원 안 보내. 형이랑 누나가 안 모시면 내가 모셔. 나랑 같이 살자, 엄마.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던 막내 현수가 벌떡 일어나 울부짖었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돈 못 번다고, 형과 누나에게 늘 무시당하던 막내. 가진 것 없지만 마음만은 부자인 내 새끼 현수의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 전부 헛되진 않았구나. 너라도 있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약해지면 안 됩니다. 이 연극을 끝까지 마쳐야 진짜와 가짜를 완벽하게 가려낼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준비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현수야, 앉아라. 형이라. 누나 말이 맞다. 내가 정신 놓으면 니들한테 짐만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내 재산을 미리 정리해 주려고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서울 아파트, 그리고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겨준 강원도 땅 하나가 전부다. 이걸 너희 셋에게 어떻게 나눠줄까 고민 중인데. 강원도 땅이요? 아버지한테 그런 땅이 있었어요? 어머, 엄마, 왜 그 얘기를 이제 해? 거기가 어딘데? 몇 평인데? 요즘 강원도 땅값 많이 올랐다던데.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 맹지다. 돌산이라 농사도 못 짓고 길도 없어서 팔리지도 않는다는구나. 세금만 꼬박꼬박 나오는 애물단지야. 아유, 어머니, 그게 무슨 재산이에요? 세금만 나오는 짐이지. 거긴 줘도 안 가져요. 요즘 누가 그런 돌산을 사요? 골치만 아프지.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탐욕스러운 늑대들은 썩은 고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기름진 살코기 서울 아파트에만 군침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 돈, 돈. 그 역겨운 욕망의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건 막내가 아니라 큰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전복죽을 사다 나르고 안부 전화를 하루에 3번씩 해대더군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엄마, 사랑해. 알지? 하지만 그들의 눈은 늘 제 안색이 아니라 거실 장식장 서랍에 있는 인감 도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언제 정신을 놓나, 언제 도장을 훔칠 수 있나 감시하는 간수들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큰아들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세금 절세하려면 정신 온전하실 때 미리 증여하셔야 해요. 제가 다 알아서 관리해 드릴 테니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 변호사 공증까지 다 준비했어요.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내용을 훑어보니 기가 차더군요. 서울 아파트는 장남 김민수와 장녀 김지수가 50대 50으로 분할 소유한다. 저에 대한 부양 의무는 형편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는 안 지켜도 그만인 애매한 한 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 특약 사항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강원도 임야맹지는 가치가 없으므로 향후 발생하는 모든 세금 및 관리 책임을 포함하여 차남 김연수에게 단독 상속한다.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돈 되는 아파트는 자기들이 나눠 먹고 세금만 나가는 똥땅은 막내에게 떠넘기겠다는 신보였습니다. 형도 아니고 누나도 아닌 아주 남보다 못한 족속들, 저는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그럼 현수 몫은 없니? 걔가 제일 형편도 어렵고 착한데. 에이, 어머니, 걔가 이 비싼 아파트 관리나 하겠어요? 관리비도 못 낼걸요? 대신 그 강원도 땅, 걔 다 주기로 했잖아요. 나중에 거기서 캠핑장이라도 하라 그러죠 뭐. 우리가 진짜 많이 양보한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쿵 도장 찍는 소리가 마치 판사봉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도장은 제 인생을 포기하는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징글징글한 껍데기, 인연을 끊어내고 진짜 내 인생을 찾기 위한 출발 신호였습니다. 도장을 찍자마자 태도가 돌변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집 내놨으니까 며칠만 요양원에 가 계세요. 집 팔리면 넓은 집으로 모시러 갈게요. 그렇게 저를 밀어넣은 곳은 경기도 외곽,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허름한 요양원이었습니다. 고려장이 따로 없었죠. 사흘 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막내가 요양원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하다 말고 뛰어왔는지 작업복 차림에 땀범벅이 된 얼굴로 울부짖더군요. 엄마, 미쳤어? 형이랑
누나는 제정신인 거야? 당장 일어나. 집에 가자. 내가 굶어도 엄마 여기는 못 둬.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 막내의 자취방은 두 사람이 눕기에도 벅찬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눅눅한 습기 냄새가 났지만 그 어떤 호텔 스위트룸보다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막내는 밤새 제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나서 미안해. 그래도 나 엄마 굶게는 안 해. 내가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릴 거야. 그러니까 제발 아프지만 마. 형이랑 누나 다 필요 없어. 이제 엄마는 내가 지킬 거야. 막내가 끓여준 투박한 김치찌개를 먹으며 저는 목이 메어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 젖은 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구나. 저는 넌지시 물었습니다. 현수야, 형이랑 누나가 너한테 그 강원도 돌산 줬다더라. 쓸모없는 땅이라고. 세금만 나온다고. 그 땅 괜찮아. 엄마랑 나랑 주말에 가서 꽃이나 심고 놀자. 우리 땅이잖아. 아무도 뭐라 안 하는 우리 땅. 난 엄마만 있으면 돼. 땅이 밥 먹여줘. 엄마가 내 밥이고 내 하늘이야. 바보 같은 놈. 계산기 두드릴 줄도 모르는 천치 바보 같은 내 새끼.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 착한 바보에게 신이 주신 선물을 공개할 때가 왔다고요. 현수야,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너 이 반지하에서 나가게 해줄게. 보란 듯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속이 많이 답답하셨죠? 저 배은망덕한 자식들,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등짝을 후려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평생 흘린 눈물, 저 못된 것들에게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는 통쾌한 복수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똥땅이라던 강원도 돌산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머니의 사이다 반격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저 김영순의 복수에 큰 힘이 됩니다. 요양원에서 나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큰아들과 딸은 제 명의로 된 서울 아파트를 금매로 팔아치웠습니다. 계약금을 받았다며 자기들끼리 샴페인을 터뜨리고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샀다는 소식이 건너 들려오더군요. 저에게는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영혼 없는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막내와 함께 좁은 반지하 방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겨울을 났습니다. 비록 몸은 추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막내가 출근 준비를 하며 무심코 켜둔 아침 뉴스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쟁반 구르는 소리처럼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정부가 강원도 산골 지역 일대를 대규모 친환경 관광 리조트 및 레저 특구로 최종 지정했다는 겁니다. 개발 제한이 전면 해제되면서 토지 보상금 규모만 수조 원에 이를 것이고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TV 화면에 붉게 표시된 그 개발 예정지, 바로 남편이 남겨준 자식들이 똥값이라며 침을 뱉고 버린 그 돌산이 그 한가운데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 땅은 맹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도로 계획이 잡혀 있었고 저는 남편 친구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나 지켜보느라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입니다. 막내는 작업복을 입다 말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기 뉴스에 나온 곳, 형이 나한테 준 그 돌산 아니야? 저기가 개발된다고?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커진 막내를 보며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잠잠하던 제 휴대폰이 발작하듯 울려대기 시작한 건 장남 김민수 부재 중 전화 30통, 큰딸 김지수 부재 중 전화 50통, 문자 메시지는 1분 간격으로 쏟아졌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가관이더군요. 엄마, 뉴스 봤어? 우리 대박 났어. 부자 됐다고.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제가 당장 모시러 갈게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엄마, 현수랑 같이 있지. 걔한테 아무것도 사인해주지 마. 내가 지금 갈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역겨웠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요양원에 저를 버려두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냄새 좀 나면 어떠냐던 놈들이 돈 냄새를 맡으니 이제야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운 모양입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문 잠가라. 그리고 내 변호사한테 연락해라. 보고 싶으면 내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전해라. 거기서 다 같이 얼굴 한번 보자꾸나.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큰아들과 딸의 몰골은 볼만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어오며 악어의 눈물을 흘려대더군요. 제가 현수에게 납치당한 줄 알았다느니, 요양원 보낸 게 평생의 한이라느니 듣기 거북한 변명들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자식이 아니라 돈에 미친 짐승들로 보였으니까요. 제가 입을 열지 않자 큰아들이 본색을 드러내며 슬슬 땅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 땅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잖아요. 우리 삼남매가 공평하게 나눠야죠.
현수가 뭘 안다고 그 큰 돈을 만져요. 제가 장남인데 관리해야죠.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품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탁! 서류가 테이블에 떨어지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것은 불과 한 달 전 그들이 저를 속여 받아갔던 바로 그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와 부양 포기 각서였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두 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인감 도장이 찍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기억 안 나냐? 너희 입으로 그랬지. 강원도 땅은 세금만 나오는 똥땅이니까 현수한테 다 떠넘기겠다고. 여기 봐라. 가치가 없으므로 차남 김현수에게 단독 상속한다. 너희 손으로 직접 도장 찍었잖니. 딸아이가 억울하다며 소송하겠다고 악을 썼습니다. 자식인데 어떻게 한 푼도 안 줄 수 있냐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 꼴을 보니 참았던 분노가 활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소송. 그래. 해봐라.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너희가 버린 건 똥값이 된 땅이 아니라 나였다. 너희는 나를 냄새나는 쓰레기 취급하며 버린 거야. 돈 되면 부모고 돈 안 되면 짐짝 취급하는 게 너희 식의 효도냐? 제 옆에 있던 변호사도 거들었습니다. 이미 너희가 서울 아파트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어머니에 대한 부양 의무를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썼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승산이 없다고 못을 박았죠. 큰아들은 드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이번 사업 막으려면 그 땅 보상금이 필요하다며 자기가 감옥 가게 생겼다며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감옥이라 차라리 거기가 낫겠더군요. 적어도 거기는 밥을 제때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매몰차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전 재산인 아파트를 줬다. 그걸로 빚을 갚든 떡을 사 먹든 너희 알아서 해라. 하지만 이 땅은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은 온전히 현수 것이다.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저는 막내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엄마, 잘못했어요. 살려줘요. 하는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그저 지나가는 개 짖는 소리보다 못하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칠순 잔칫날 화장실 거울 속에서 울고 있던 초라한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짜 주인이 된 당당한 김영순이 서 있었습니다. 현수야, 배고프지? 우리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걸로. 그 길로 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막내와 함께 강원도로 내려왔습니다. 땅값이 올라 벼락부자가 되었다고들 수근거렸지만
우리는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작은 집을 짓고 나머지는 막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두었죠. 큰아들과 딸은 어떻게 됐냐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큰아들은 무리하게 벌린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판돈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겠죠. 딸아이 역시 남편과 매일 돈 문제로 싸우다 결국 별거 중이라고 하더군요. 가끔 그 애들이 찾아옵니다. 예전에 번지르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행색으로 대문 밖을 서성입니다. 인터폰을 통해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며 울고불고 매달리곤 하죠.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져 맨발로 뛰어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애들이 흘리는 눈물은 반성이 아니라 잃어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애들이 그리워하는 건 따뜻한 엄마의 품이 아니라 제 등 뒤에 있는 재산일 테니까요. 그걸 뼈저리게 깨닫고 돈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볼 줄 아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차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전까진 어림없습니다. 지금 저는 생에 가장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생선을 다듬을 필요도 없고 자식들 눈치 보며 가슴 졸일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맑은 산 공기를 마시며 텃밭을 가꾸고 막내가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어 줍니다. 막내는 이제 알바생이 아닙니다. 이 산자락의 작은 수목원을 열어 나무와 꽃을 가꾸는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서 두자인 제 아들 저를 모시는 건 여전히 지극정성입니다. 가끔은 엄마, 이제 그만 좀 쉬어 하며 잔소리를 해대는 통에 귀가 따가울 지경이지만 그 잔소리마저 제게는 달콤한 노래처럼 들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가족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에 가슴 치며 남몰래 울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낳았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내 자식이니까 언젠간 알아주겠지 하며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진 않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껍데기뿐인 엄마라는 이름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희생했다고 해서 내 남은 인생까지 희생당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요. 자식은 내 소유물도 내 노후를 책임질 보험도 아닙니다. 그저 잠시 내 품에 머물다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할 귀한 손님일지도 모릅니다. 손님이 떠난 자리에 남는 건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자신을 놓지 마세요. 자식들이 효도해 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효도하세요. 마시는 게 있으면 자식 입에 넣어주지 말고 당신 입에 먼저 넣으시고, 예쁜 옷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사 입으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소중한 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저를 위한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겠죠. 저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기를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김영순이가 두 손 모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쾌함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저의 행복한 시골살이 이야기도 계속 들으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의 댓글이 이 늙은 작가에게는 밥보다 더 큰 보약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오늘 밤엔 껍데기를 벗어 던지시고 꿀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